네,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주식시장에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치 테마주죠. 뭐 롤러코스터 장세라고도 하는데 어떤 주식은 벌써 뭐 몇 배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급락하기도 하는 게 정치 테마주의 운명이어서 투자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특별한 이유 없이 고양이 같다 뭐 동문이다 이런 걸로 해서 테마주로 묶여가지고 급등락을 반복하는 것이 정치 테마주라면 그렇지 않고 어떤 정책의 변화에 주목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러한 주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책 변화에 따른 어떤 수혜주, 특히 그 중에서도 벤처 캐피탈 주식과 관련된 정책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수혜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증권자본시장부의 조시영 IB 팀장과 함께합니다. 자, 조 팀장, 우선 이거 벤처 캐피탈 뭐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실 텐데 벤처 캐피탈이 뭔지 또 벤처 캐피탈과 관련해서 향후에 어떤 정책 변화가 좀 예상이 되는지 알려주시죠. 벤처 캐피탈 뭐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영어로 줄여서 VC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벤처 캐피탈은 주로 이제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하는 곳이고요. 비상장 스타트업, 그다음에 벤처 기업의 주식을 삽니다. 주식을 이제 뭐 적게는 뭐 1, 2%, 많게는 뭐 한 몇 프로 정도씩 10% 가까이 이렇게 사서 이거를 산 다음에 다음 벤처 캐피탈, 더 규모가 큰 벤처 캐피탈한테 주식을 팔거나 아하. 아니면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시켜서 네. 상장이 되면 자기 주식을 팔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갖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네. 이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걸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벤처 캐피탈도 본인들의 자금은 이제 일부만 넣고요. 통상은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의 이제 정책 금융기관 중에 한국 벤처 투자, 그다음에 한국 성장 금융이라는 이제 정책 금융기관 양대상 기관이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펀드를 예를 들어서 뭐 100억, 200억, 뭐 네. 300억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해서 조성을 해서 벤처 캐피탈 선정을 해서 쏴줍니다. 네. 그래서 쏴주면 이 벤처 캐피탈이 이제 배수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2배수 이러면 100억 받은 걸 갖다가 100억을 자기가 이제 추가로 은행이나 보험,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 이런 데서 모아갖고 매칭을 시켜서 이제 200억짜리 펀드를 만듭니다. 네. 그럼 이제 그 200억짜리 만든 걸 갖고 투자를 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고요. 네. 네네. 근데 이제 이 벤처 캐피탈과 특히 ben처 투자와 관련된 정책은 계속 이제 나라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왔어요. 왜냐하면 그 뭐 잘 기억나시겠지만 옛날에 DJ 정권의 IMF 이후에 그때 뭐 엄청났죠? 신지식인 뭐 이러면서 그러고 이제 그때 막 스타트업 벤처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러면서 엄청 붐을 일으켰잖아요. 그게 우리 미래다. 네네. IT 버블도 일어났었고 네네. 그 이후로 이제 벤처와 관련된 정책이 이제 성장, 그러니까 확장 일변도로 가다가 이게 하필 이제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에 그때 이제 윤석열 정부 시절에 좀 유명했던 게 그 R&D 예산을 몇 조를 삭감한 거. 깎아갖고 좀 난리가 났다 뭐 이런 네. 기사들이 많이 났었잖아요. 뭐 심지어는 무슨 뭐 서울대 뭐 카이스트 이런 박사들이 막 해외로 빠져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때 R&D 자금만 줄인 게 아니라 이 벤처 쪽에 흘러들어가는 이제 중소 스타트업 자금, 그다음에 이제 투자 자금 이런 것도 엄청 줄였습니다. 모태펀드의 최근 5년 투자 추이 그래프를 보시면 네. 이게 이제 2021년까지 이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였죠. 네. 그때까지 이제 계속 늘었습니다. 예. 모태펀드 투자가 늘다가 22년도에 훅 떨어졌죠. 그러네요. 23년에 더 떨어졌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떨어졌네요. 네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R&D 자금과 이 스타트업 투자 자금이 동시에 줄다 보니까 그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도 이 모태펀드 자금이 줄어드니까 자기네들도 매칭시켜서 뭔가를 이렇게 투자를 할 만한 자금이 준 거잖아요. 같이 줄어드는 거죠. 네네. 그리고 너무나 빠른 속도로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이 급격하게 이제 스타트업이랑 벤처 투자를 하는 이 금액도 줄고 네. 이런 이제 시장 자체가 거의 빠르게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네. 이런 이제 히스토리가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벤처랑 스타트업을 투자를 왜 해야 되냐?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타트업 벤처가 사실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혁신 성장을 이끈다. 예를 들어서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퓨리오사라는 AI 반도체 회사,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런 이제 AI 반도체 시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먼저 뛰어들지는 못했습니다. 왜? 일단은 자기네들이 원래 하던 거에 비해서 시장이 작고 또 하나는
임원 중에서 이걸 내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혹시 실패할지도 모르는데. 네, 실패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벤처 기업들이 결국은 이제 이런 혁신적인 투자, 혁신적인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갖고 AI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난 정부의 문재인 정부 때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네,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이제 산업에 이런 거에 육성의 씨앗이 되는 게 이제 바로 스타트업과 벤처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벤처나 스타트업에 정부 자금을 뿌려서 투자를 할 경우에 대기업에 비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흔히 아는 대기업들 평균 연봉이 뭐 1억이 넘었다 이런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들 한 명을 채용할 돈으로 스타트업 벤처는 2명 아니면 3명까지도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정책 자금을 할 때 혁신 산업도 육성할 수 있어. 일자리도 빠르게 늘릴 수 있어. 그래서 벤처와 스타트업 투자에 관련된 자금을 문재인 정부까지 이제 빠른 속도로 늘려왔거든요.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저도 쭉 늘어왔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제 확 줄었으니 다음 정부에는 뭐 더불어민주당이 들어오던 뭐 국민의힘이 들어오던 이쪽 시장, 이쪽 투자는 늘릴 수밖에 없다. 정책적으로 육성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지난 정부에서 워낙 많이 줄어들었고 거기에 대한 또 국민들의 비판 이런 것도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는 벤처 캐피탈이 늘어날 것이다. 자, 그런데 어쨌든 뭐 벤처 투자도 마찬가지고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돈이라는 것이 또 흘러가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금리 문제인데 벤처 캐피탈도 이것도 금리랑 좀 여러 가지 관련이 좀 있죠. 네, 상관관계가 아주 높습니다. 네, 우리 이제 흔히 이제 금융시장의 격언 중에 금리가 높으면 채권 쪽이 좋고, 주식은 상대적으로 나쁘고, 그다음에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이 오히려 이제 안 좋아지고 주식은 좋아진다. 예,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은행에 예금을 하면 금리가 높을 때는 예금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겠죠. 예. 근데 예금 금리가 낮아요. 그러면 이거 수익률 요거 받을 바엔 차라리 다른 데 투자하자. 주식 투자할까? 뭐 조금 떼놔서 주식 투자할까? 그래서 금리가 낮을수록 이런 위험, 리스크가 큰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스타트업이나 벤처 투자는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 뭐 10개 중에 하나 성공하면 대박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9개는 실패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금리가 낮을수록 투자가 늘어나는 이런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그래픽을 다음 그래픽으로 이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5년간 세계 벤처 투자 및 펀드 결성 현황 이제 지금 나오고 있네요. 보시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2020년에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 세계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빠르게 제로 금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에 가까운 금리나 아예 제로 금리를 쓴 데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금리를 급속하게 낮췄습니다. 왜? 그냥 경제가 올스톱 될까봐. 그래서 2020년 돈을 막 풀었죠. 네, 2021년까지는 제로 금리 상태였고요. 그때 이제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벤처 투자 표에 보시면 한국도 20에서 21년 사이에 2배로 늘었고요. 그 밑에 이제 전 세계는 이거는 10억 달러 기준인데 3,980억 달러에서 7,920억 달러로 2배나 늘었습니다. 그렇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한국은행도 그렇고 뭐 미국에 있는 FRB라고 그렇죠. 중앙은행도 그렇고 다 금리를 이제 급속도로 낮추니까 와, 위험 자산에 돈을 풀어야 된다. 그러면서 거의 2배씩 막 이렇게 늘린 거죠. 그랬다가 코로나가 이제 21년 말부터 조금씩 이제 잡히고 이제 금리도 이제 너무 낮으니까 높여야 되지 않냐. 돈줄 좀 쪼이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한국은행 금리도 21년 말쯤에 이제 인하가 그 금리를 인상을 한 거죠. 인상을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22년에는 금리와 반대되는 이제 벤처 투자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22년, 23년에 21년에 비해서 이제 확 줄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이제 표로만 봐서도 금리랑 반대되는구나 벤처 투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금리의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금리를 높여가다가 이제 이러다가 또 리세션이 올 수도 있겠네,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네. 그런 이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고요. 그래서 금리를 다시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한국은행의 경우에 2023년 10월 11일 날 10월 달에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0.25% 내렸습니다. 네. 예, 올리다가 이제 다시 내리기 시작한 사이클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고 최근에 이제 2.75%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다음 정부 들어서는 당연히 그 스타트업 벤처 투자의 정책 자금이 늘어날 거다. 금리는 내려갈 거다.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자연스럽게 벤처 캐피탈 시장이 좋아질 거다. 활성화되겠구나. 네, 활성화될 거다. 이런 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자, 여기까지 이제 지금 조시영 팀장 얘기 듣다 보면 아마 여러분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은 야, 내가 투자할 만한 벤처 캐피탈 주식이 뭐가 있어? 지금 상장된 게 뭐가 있어? 아마 이런 생각을 좀 가질 것 같은데 좀 뭐 많이 있나요? 네, 이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의외로 벤처 캐피탈이라는 회사 자체가 상장된 주식이 네. 꽤 많습니다. 많아요? 국내 코스닥 시장에만 19개나 됩니다. 아이고, 꽤 많네요. 네, 엄청 많죠. 네, 이제 모두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이 아닌 코스닥 시장에 이제 상장이 돼 있고요. 네. 이 중에서 여기 나온 것 중에 마지막에 보면 이제 M 벤처 투자라고 최근에 이름을 그 SUMP로 이름을 바꿨는데 여기는 이제 거래 중지 상태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회사가 18개나 됩니다. 음. 이 중에서 이제 그 운용 자산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이제 돈을 얼마를 굴리냐. 네, 예. 그 운용 자산이 1조 원이 넘는 초대형 어허. 벤처 그런 캐피탈만 데도 해도 있어요? 예. 에이티넘 인베스트, 아주 아이비 투자, DSC 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 벤처 투자. 예, 요 정도가 이제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울리는 대형사다. 아무래도 조금 벤처 캐피탈이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그래도 좀 안정적인 데를 찾아볼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조 단위로 운영하는 데를 찾아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설명드리면 에이티넘 인베스트, 아주 아이비 투자, DSC 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 네 군데입니다. 네. 이 정도 4개 회사 정도는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굴리니까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다라고 일단 뭐 보시면 판단할 수 있는 되는 거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벤처 캐피탈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은 일반 주식 투자랑 똑같습니다. 똑같고 뭐 매출과 순이익 추이 당연히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예, 그러면서 이게 뭐 좀 순이익이 별로 안 좋다 이런 회사들 좀 걸러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서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이제 세부적인 정보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찾아보시고 가려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꼼꼼히 좀 살펴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네네. 뭐 그 중에서 몇 개 좀 이렇게 얘기하실 만한 네. 사례로 들만한 그런 벤처 캐피탈 좀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제 대표적인 벤처 캐피탈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 단위로 운용하는데 그 그래픽 보시면 이제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 단위가 넘는 데고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를 이 회사를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는 벤처 캐피탈은 2005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회사고요. 지금 이제 그래픽은 최근 10년간의 주가 추이가 네네. 나온 그래픽인데 보시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최고점이 2021년, 네, 2021년, 네, 2021년, 네, 이게 이제 7,480원, 네, 4월 9일 날 찍혔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2년부터 제로 금리가 시작됐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그 엄청나게 벤처 자금을 풀었는데 21년이 피크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저금리 플러스 네. 정책 자금. 아하. 네, 돈이 넘쳐나고 그다음에 투자할 여유가 많다 보니 이때가 이제 벤처 캐피탈의 호황기가 왔구나. 그러면서 21년 4월에 이 다른 모든 벤처 캐피탈도 다 이때쯤에 갖고 거의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고점을 다 찍었군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두 가지 이제 상황이 그래픽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네. 네. 아주 아이비 투자도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죠. 아주 아이비 네네. 투자. 똑같습니다. 요것도, 4월 같은 날 최고점을 그러네요. 찍었죠. 네네. 2021년 4월 같은 날이네요. 네네, 같은 날. 네. 그렇군요. 이때가 이제 정책적인 발표도 많았고, 음. 네, 그다음에 이제 벤처 투자에 관련된 그 국민들의 인식도 높았고, 실제로 비상장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루어졌던 때입니다. 네.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 정책과 금리의 양쪽 수혜를 모두 본 사례를 요 그래픽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이제 다음 정부에서 어차피 금리가 내려간 추세였고, 정책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때 너무 줄여놔서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보면 뭐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늦어도 1, 2년 안에 비슷한 상황이 한 번은 그래프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예, 그동안의 어쨌든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런 정책의 흐름들 속에서 주가의 움직임, 특히 벤처 캐피탈의 움직임을 봤을 때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 충분히 뭐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은 어느 정도 아마 일반적인 분들도 지금 조 팀장의 설명을 듣다 보면 그래 그렇네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벤처 캐피탈 주식 관련해서 최근에 뭐 좀 급등한 주식이 있어요? 네, 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를 보면 네. 아 이제 정책이 바뀌는 거 보고 그 추이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기도 훨씬 전에 최근에 한두 달 전에 갑자기 주가가 급등한 회사들이 이제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그래픽의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예, 여기 보시면 4월 들어갔고 4월 18일 날 최고점 1,500원을 찍었죠. 예, 예. 이 회사가 이날 이거를 찍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보통 산업 전체가 좋다. 그러면 이제 벤처 캐피탈 주식이 다 우르르 오르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 동반 상승하겠죠. 예,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좋고 SK 네. 하이닉스도 좋고 그러겠죠. 예. 근데 어떤 때 보면은 SK 하이닉스만 오르고 삼성전자는 안 오르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 개별 회사마다의 특징인데 벤처 캐피탈은 그럼 개별 회사의 특징을 어디서 잡아내느냐? 네. 대부분은 그 어디다 투자를 했느냐 이 벤처 캐피탈이. 그쵸. 투자한 네. 회사가 어디냐? 그렇죠. 벤처 캐피탈은 뭐 제조업도 아니고 투자를 주업으로 하다 보니까 어디에 투자를 했느냐를 갖고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지 안 벌지를 이제 가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네. 근데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이 회사 네. 왜 올랐냐? 예. 왜 올랐냐면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던 AI 반도체를 설계해서 만드는 퓨리오사 A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3월달에 국내 이제 AI 반도체 아주 양대 산맥인 회사인데 3월달에 우리가 그 미국의 메타라고 아시죠? 네.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네, 네. 그걸로 유명한 메타인데 이 메타가 사실은 AI 쪽에도 엄청 투자를 합니다. 음. 그러다가 AI 반도체 쪽에 좋은 회사 없어? 전 세계를 다 뒤졌는데 네. 야 한국에 퓨리오사 AI라는 회사가 있다. 아하. 여기를 사자. 그래갖고 인수협상에 들어갔고요. 네. 인수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3월 초에 알려졌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미디어를 통해 갖고 이제 한국으로 역으로 알려졌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난 올라갔겠군요. 겁니다. 예. 야 그러면 필요사 어떻게 투자해? 필요사 비상장인데 어떻게 투자해? 네. 투자를 못 하잖아요 개인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 퓨리오사를 직접은 투자를 못하지만 퓨리오사를 투자한 회사인 벤처캐피탈인 DSC 인베스트먼트 이제 주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네. 그러면서 야 DSC 인베스트먼트는 퓨리오사를 보니까는 아주 초기 단계부터 최근까지 쭉 투자를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서는 이제 지분율이 10% 이상 된다 이런 이제 추정치가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DSC 인베스트먼트에 이제 투자를 보면 사실상 퓨리오사에 투자를 한 거다. 예, 요런 걸 간접 노리고, 투자를 통해서. 네네네. 요런 걸 노리고서 이제 투자를 한 거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개별 벤처 캐피탈, 개별 VC가 어느 회사에 투자를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사실은 펀드별로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는 공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투자를 받은 회사가 네. 대규모 투자를 받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투자를 받았습니다라고 공개를 하는군요. 네, 그 보도자료에 뿌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네이버 검색 같은데 벤처캐피탈 이름이랑 네. 그 회사 이름을 치면 네. 네, 퓨리오사 투자 뭐 이렇게 치면 이제 그렇죠. 나오는 거군요. 퓨리오사 투자 유치만 쳐도 네. 어디가 투자를 했는지가 나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해갖고 네. 야 이런 뜨는 주식에 투자한 벤처캐피탈이 어디더라 이런 걸 리스트만 만들고 갖고 계셔도 네. 나중에 이제 투자할 때 좋은 정보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요 정도 정성은 들이셔야지 이제 네, 그렇죠. 투자 재산을 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저 조지영 팀장이 DSC 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케이스로 봤을 때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투자는 뭐 개인의 다 판단 여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어쨌든 정책의 변화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나타난 케이스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 벤처 캐피탈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 팀장의 설명이 아마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 그것이 또 여러분이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